사랑도 명예뿐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움지는 간대 없고 깃발만 맡겨 새 마리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들꽃 기념사업회의 이사장이십니다. 이곳은 97년에 조성이 돼서 현재도 지금 돌아가신 분들, 후유증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저기 한 700 몇 분 정도가 제일 묘역이 있고,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은 200 몇 분 정도의 묘역이 있는데, 지금 후유증으로 돌아가신 분들은 이제 돌아가시면은 저쪽 묘역에 화장을 해서 이렇게 국민묘지 안장법에 따라서 그렇게 묘역에 묻히게 됩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97년에 오기 전에는 여기서부터 한 500m 떨어진 데 시립 묘역의 한 켠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분 여기 앞줄에 계신 분들, 뒷줄에 계신 분들을 포함해서 현장에서 돌아가신 분들은 5월 27일, 8일, 9일 이때 시청의 청소차에 실려서 가매장이 됐습니다. 매장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들 때 확인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묻어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가족이 확인해서 이제 정식으로 묘지 변호를 붙이고 했던 그런 경험이 있고, 그렇게 해서 아래 계신 분들은 저 망월동에서 80년 5월부터 97년까지 저쪽 묘역에 있습니다. 묘역 형태는 그대로 가묘 형태로 돼 있고, 여러분들 전국 경양 각지에서 각종 현장에서 민주화 투쟁을 하다가 돌아가신 많은 분들이 그 주변으로 와서 이렇게 묘역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가묘역하고 민주 열사들의 묘역이 함께 존재하는 것이 여기서부터 약 500m 가면은 묘역이 있습니다. 묘역 이름은 특별히 없습니다만은 우리는 민주 열사 묘역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돌아가신 수많은 사람 중, 이 중에는 돌아가셨는데 신분이 밝혀지지 않는 분도 이 중에는 상당히 좀 한쪽에 좀 있으십니다. 무명 열사 묘역이다 그래가지고 방법이 없습니다. DNA랄지 이런 걸 채취를 해서 혹시 행불자 가족이 굉장히 많거든요. 밝혀진 부분도 있고 아직 밝혀지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요즘에 의료 과학을 통해서 행불자하고 여기 누워 계신 분들, 무명 열사분들, 시신이 있으신 분들을 대조해도 그렇게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무명 열사분들이 또 저기 한 20-30분 이상 그렇게 밝히려고 하는 노력을 해도 못 밝히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서 있는 이 위치는 주요 정치하시는 분들이 이 묘역에 오시면은 여러분들과 똑같은 참배, 전체적인 참배 행사를 하고 이렇게 오면은 반드시 거쳐가는 곳이 이곳입니다. 이 돌아가신 분 중에서 다 대표십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그 5.18 항쟁 10일 동안의 과정, 그 다음에 5.18 직전에도 광주 민주화운동을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셨던 분 중에 이 시민 중에 딱 한 분이 여기에 계신 연상원 씨고, 또 영혼 결혼식을 해서 부인인 박기순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분들이 5.18 항쟁이 있기 전에도 우리나라의 평등한 세상, 민주주의 세상, 또 인권이 보장되는 세상, 또 그때 당시는 노동법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동 현장 주변에서 가난한 노동자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야학 활동을 했는데, 야학 때 만난 이전으로 박기순 선생은 야학 운영을 할 때 5.18 2해 전인 78년 12월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아끼는 후배죠. 윤상원 선생은 50년생, 박기순 씨는 58년생. 학교를 같이 군대에 갔다 오고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렇게 선후배 간의 우정이 있다. 그래서 5.18 이후에 양가 가족이 흔하지 않는 것이 그 영혼 결혼식을 정식으로, 그때 구묘역을 있을 때 묘역을 오가면서 혼례 의식을 치렀고, 그 무렵에 만들어진 노래가 황석영 선생이
노력으로 만들었던 노래가 님을 위한 행진곡으로 아까 여러분들이 들어오실 때 드렸던 그 노래가 그 노래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윤상원이라는 사람은 5.18 10일 동안에 첫날부터 마지막까지 당시에 항쟁을 조직하고 초창기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으면은 알리는 작업을 많이 합니다. 홍보 활동, 선전 활동. 그래서 경문도 있고 어디 집회 가면은 경문도 있고 요즘은 하도 많아가지고 그럽니다만 그거 하나 뿌리면은 옛날에는 다 수갑차고 처벌받고 그러거든요. 경문이나 호소문이나 활동을 하다가 5.18 항쟁이 계속될 것 같다 생각을 해서 해보라는 명칭을 써서 투사해보를 간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광주 시민들이 아까 우리가 홍보관에서 추모관에서 봤습니다마는 강도 한 건 없고 폭력 한 건 없고 이런 항쟁을 조직하기 위해서 그 21일 날 집단 발표 이후에 대원군이 이제 외곽으로 철수해고 광주는 저 사람들 말로 하면 무정부 상태입니다. 통치가 안 되는 상태에서 일주일 동안 광주시가 평화를 유지하는데 혁혁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혁혁한 역할을 하도록 했던 사람들이 지금의 광주도청, 지금은 목포 옆에 무안으로 이사 갔습니다만 그 고통청사의 일정한 공간을 일종의 본부로 삼아서 저항을 했거든요. 그게 도청입니다. 그 도청의 항쟁투쟁위원회의 대변인 역할을 이분은 했고 2년 전에 돌아가셔서 돌아가신 다음에 이를테면 이제 영혼 거론식을 했었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이렇게 저항을 했는데 실상은 마지막 날 전날 한번 진입을 하려다가 고염군이 후퇴를 했습니다. 그때 광주의 종교인들, 목사님들, 신부님들 또 양심 있는 제야 인사들이 몸으로 막겠다 해가지고 주요 진입로로 행진을 했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날 이제 진압 작전이 임박해서 계속 협박을 하고 그럴 때 그래도 총 놔두고 그냥 집에 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도청에 남았던 사람들은 약 300명 내지 400명 정도로 추론을 합니다만은 그렇게 마지막까지 저항을 하다가 지금의 도청 건물이 있는데 지금 남아 있습니다만 도청 건물에 그 건물에서 수비를 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진압군인은 대한민국의 최정예 특공부대, 공수부대에서도 그런 작전을 할 때는 특공대를 작성을 합니다. 특공부대가 도청으로 들어와서 그야말로 정광석화 같이 어떻게 보면 도청에 계신 시민군들은 10일 동안 집에도 못 들어가고 겨우 그 도청을 수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12시간 넘으면 잠도 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전기를 차단을 해버렸어요. 그날 전화도 차단을 해버렸어요. 광주 시내 전기 전화가 그 일대는 전화는 일찍이 차단시켰고 교통 차단시켰고 그런 가운데 이제 도청에서 저항을 하다가 많은 시민들과 함께 현장에서 사살이 돼서 돌아가셨는데 발견되실 때 보니까 상반신이 전부 불타가지고 총 맞아서 일테는 총 맞아서 한번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저 친구들이 군대에 가보시면 화염방사기랄지 이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또 2차 공격을 했지 않느냐 그렇게 추론을 하면서 돌아가신 분 중에 한 분이고 이분과 함께 또 여러 가지 운동을 같이 하셨던 분들이 이 주변에 계십니다. 저쪽에 계시는 박용준, 우리 박기순 우리 선생과 함께 그 야학을 운영을 하시면서 저기는 고아 출신입니다. 저기는 56년생. 저기 이 뒷자리로 가면 또 저 계시는데 조금 뒤로 가면 박관현이라고 있습니다. 당시에 5.18 항쟁이 광주에서 다른 도시가 당시에는 다 계엄 해제하라고 다 주장을 했거든요. 서울역에서 앞에서도 하고 5월 15일, 16일 막 이런 데 했는데 그때 전남대학의 총학생회장으로 광주 시민들로부터
그야말로 DJ 이후에 광주에 인물이 났다 할 만큼 탁월하게 연설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광주에서는 5.18 항쟁이 있기 전에 14, 15, 16일 날 날마다 도청 앞에서 이렇게 시민들이 모여서 평화적으로 시위하고 민주화를 외치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그 비디오 아까 보시면서 밤 8시부터 10시까지 학생들이 횃불 행진을 했습니다. 저녁을 돌아다니면서 횃불 행진을 하면서 반드시 민주화를 성취를 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표명을 한 것입니다. 그때 이제 평화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전남 경찰하고도 그렇게 평화적으로 협상을 했고 또 평화적으로 한다. 그래서 대학의 총장님들이 그 집회를 하면 확성제 이런 것도 다 장만을 해야 되고 교수님들도 함께 나와서 같이 집회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두환이가 5.17 조치를 5월 17일 24시, 5월 18일 0시에 조치를 취할 때 주요 인사들은 전부 예비검속을 했습니다. 예비검속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를 저지를 사람 예비가 된다 그러면 그 사람들 묶어보는 겁니다. 영장 없이 그냥 체포를 한달지 이걸 예비검속이라고. 지금은 다 불법입니다. DJ 대통령을 비롯해서 무수한 사람들이 그렇게 예비검속을 당하고 예비검속에서 피한 사람들, 눈치를 알고 피한 사람들을 도망간 사람들은 끝까지 또 체포를 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 시민들이 들고 일어섰거든요. 들고 일어선 거는 그 3일 동안의 과정 우리가 일심동체가 됐거든요. 그 뒤에는 수없이 많은 집회가 있었습니다만 당시까지는 도청 앞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어떤 공동체 이거의 총대장이 저기 뒤에서는 박관현 열사, 저기는 82년 10월 12일 날 돌아가셨는데 저기는 옥중 당식을 한 80일, 60일 동안 하시다가 옥중에서 전두환이하고 싸움을 하다가 돌아간 거예요. 그때 당시 내무부 장관이 요즘은 행자부 장관 그럽니다만 노태우 대통령이고 그랬던 분이 이제 박관현 열사. 이분들이 이렇게 함께 했던 조직을 이제 이분이 참여했던 들불야학이라고 하는 조직인데 저기 뒤쪽으로도 가면은 그분들을 포함해서 이 묘역에 누워 계신 분들이 7분이 79년 5.18 항쟁이 터지기 직전에 광주의 공단 주변에 조그마한 교회, 성당에 교리실을 얻어서 거기서 공부하고 토론하고 고민하고 그러면서 밤에 그 공단 주변에 중학교도 요즘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중학교도 못 가고 그 공장에서 그냥 겨우 어떻게 살아가는 청소년들 교육을 했던 그 야학 운영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누워 계신 분들이 여기에 이제 7분. 그러면 저로 얘기하면 저도 당시에 그 일원의 한 사람이었고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순환을 좀 당하고 교도소 살이도 좀 하고 그랬습니다. 어떻든 그 7사람을 비롯해서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스토리가 있습니다. 5.18 항쟁 당시에 이제 더워지지 않습니까? 5.18이면. 예. 그래서 이제 집 부근, 변두리에 사는데 집 부근 저수지에서 목욕하다가 이렇게 공수부대가 갈겨버려 갖고 중학생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또 광주 화수는 아주 가깝습니다. 학생들이 통학을 많이 합니다. 통학한 버스가 학생들 실려 날라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고 공수부대가 갈겨버렸다 했지. 뭐 여러 가지 사연들이 많습니다. 또 남편이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 그러면 다 걱정이죠. 시내가 지금 어떻게 보면 저렇게 혼란스럽게 걱정스럽게 대문 앞에서 기다리다가 남편을 기다리다가 공수부대가 이렇게 사살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임신부였어요. 결혼한 지 1년 남짓 되는 임신부도 계시고 다양한 스토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여기 함께 하고 계시고 참 그리고 이름을 찾을 수 없는 분들도 저렇게 계시고 또 아직 규명이 되지 않는 핵물자 그런데 그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 핵물자는 핵물자다 이렇게 판단하기가 그런데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봤다는 사람이 있고 5.18 한 게
그런데 그래서 이제 항쟁 신문 보시면은 저놈들이 어느 군데 군부대가 이동을 다니니까 이동하다가 아까 여러분 보셨습니다만 버스 안에 싣고 갔다가 어디 가서 암매장을 해버렸더니 안 왔느냐. 암매장에 대한 소문 자체는 무성합니다. 그러나 이제 민주화 세상이 돼서 뒤져봐도 암매장의 흔적은 지금도 이제 찾고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릴 것 같습니다. 이물리안 행진곡 그 부분은 집단극입니다. 그래서 그 노래가 나오는 과정 자체도 그냥 어떠한 사람들의 달란트와 이런 게 나온 게 아니라 5.18 지나고 난 2년이 되어갈 무렵에 모든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우울증과 여러 가지 그 우울함에 시달리고 있을 때 이제 우리 그 황석영 선생님이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된다. 뭐 창조적이고 좀 더 이렇게 민중들을 끌어올릴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을 기획한 팀들이 또 이 문화팀들, 남아있는 문화팀들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김종률 씨라고 그분과 함께 해가지고 일종의 이게 집단극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노래 이물리안 행진곡은 마지막에 이제 합창하는 그 곡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세 사람이 이제 합창을 하는, 왜냐면은 오픈시켜갖고 할 수 있는 때가 아닙니다. 그때는 다들 이렇게 비밀리 그 모든 것들이 퍼져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곡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문화팀들이 어떤 역할들을 다 해서 그 역할을 해서 만들어진 노래극이거든요. 이 이물리안 행진곡 마지막 합창곡입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최초에 그 녹음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또 이제 그것이 녹음되고 나서 그 테이프들을 그때는 돌아가는 테이프잖아요. 이거를 일본으로 미국으로 보냈던 역할을 했던 사람이 홍성담 하백은 일본으로, 그리고 이제 미국에 그때 윤한봉 선생님이 미국에 가서 이미 그쪽에서 아직 노출은 시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 밀항을 시켰던 사람들 때문에 노출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했고, 맨 처음에 그것을 가지고 바로 한신대학에 가서 4.19 기념이 한신대학 생일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축제 때 여성 기숙사에 있었던 팀들이 그거를 맨 처음 공연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가사를 전부 타이핑 해가지고 나눠주고, 근데 며칠 뒤에 그 노래가 전체 집회를 하고 있는데 가면 나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테이프로 물론 그때 뭐 EYC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다 알렸지만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민중들에게 이렇게 확산될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 절망을 이겨내고 사람들에게 새로운 그 희망을 부어주기 위한 그러한 작업에서 쓰여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물리안 행진곡은 계속 네, 덮어갔던 이제 그런 역사가 있는 거죠. 네. 예, 선우와 아니 함께 하시고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신협운동, 뭐 양서조합운동, 뭐 그런 그 의식화를 이렇게 해갖고 역사의식을 가지면서 주체의식을 갖고 해나가는 시민사회 운동이 굉장히 활발했던 때 조합운동도 활발하게 있었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이렇게 집집마다 다니면서 돈을 이렇게 받아가는, 그때는 이제 그런 조합 형태였잖아요. 근데 굉장히 그 순박하고 그냥 비식함이 웃는 모습이. 근데 이 박용준 쌤도 그때 그 광촌동에 있는 거기에 멤버십 중에 하나예요. 아까 그 노동자들을 하고 그런 투사예보도 5.18 기간 동안에 작성했고, 근데 이분을 제가 특별히 애정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그의 삶 자체도 미약했지만 5.18 과정을 통해서 우리 그 지난번에 노벨 문학상 탔던 이제 그분이 한강이 소설을 써나가는 중에서 내가 도저히 소설을 쓸 수 없다라고 낙담했을 때 박용준 선생님의 일기장과 만남을 합니다. 그때 박용준 선생님이 도청 마지막 그 사수하던 전날에
거기다 글을 쓴 게 하나님 나에게는 왜 양심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괴롭게 하시냐. 그렇지만 뻔히 죽을 줄 아는 길을 가는 거죠. 그렇지만 내 양심은 나로 하여금 선택하게 만드는 것에 대한 걸 일기에다 썼어요. 왜 내게 양심이라는 것을 주셔서. 근데 그러고 나서 박영주 선생님도 죽어서 거기에서 총을 맞아서 죽죠. 마지막 날. 그것을 보고 한강이 과거가 현재를 살리고 죽은 자가 산자에게 그런 힘을 갖고 양심이라는 것에 굉장한 어떤 임팩트를 받고 다시 글을 쓰기 시작하신 그런 동기를 부여하신 분이 바로 박용준 열사의 그 일기입니다. 개발을 해서 보급을. 그러니까 소박한 꿈을 꾸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이렇게 국가 권력의 앞에서 전사와 투사가 되는 24살 영광 출신인데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으로서 지금도 시민들이 그때 시대를 살았던 시민들이 도청 앞에서 연설을 해서 각인을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전남대학교에 당시에 다녔던 많은 사람들도 이분에 대한 기억이 그렇게 딱 그때 당시 우리 이 광주나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김대중이 연설 잘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탁월한 언변을 가지고 계셨고 아주 투철한 분이시고 그렇게 해서 실은 이제 5.18 항쟁 이후에 5.18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체포되고 죽고 했습니다만 또 도피하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까지 수배돼서 도피하시는 분이 위쪽에 계시는 윤한봉 선생님이시고 이분은 도피해서 그야말로 서울에 가서 그때만 해도 개발이 덜 될 테니까 서울에 계셨던 분들 삼양동이나 공릉동이나 이런 데 간해수공업 욕고 공장이라고 세타 만드는 공장 있거든요. 그래서 건물 같으면 되게 지하에 이렇게 있는데 거기 욕고 공장을 한 1, 2년 다니면서 몸을 숨겼는데 위장 지역이죠. 신분도 속이고 투항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입니다. 그러면은 그 부모들이랄지 형제간들 1차적으로는 얼마나 저 친구들이 괴롭히겠어요. 일체 가족까지 절연을 하면서 그런 의지가 대단합니다. 대단한 거고 마지막 날 처표되기 직전에 이제 당시에 광주에서 사건이 터져서 아직 어디서 부산에서 비문화원 사건이 터졌을 때 거기에 있는 사람을 수배하면서 5.18 때 잡히지 않는 몇 사람들도 함께 그때만 해도 칼라 TV가 나올 때입니다. 그거를 보고 이렇게 시청했는데 동료 노동자가 이름은 다른데 비슷하거든요. 신고했구나. 그래서 신고해가지고 체포가 됐습니다. 근데 이분의 인간관계를 그야말로 잘하시고 또 약주도 잘하시고 화통하시고 또 항상 독서하시고 했던 아주 모범적인 당시의 청년이셨죠. 윤상원 선생이 50년생이니까 아직 이제 갓 30이셨고 이분은 이제 20대 말기였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셨는데 아무튼 돌아가시니까 어머님이나 아니면 온 가족이 우리 집안의 희망이 사라졌다 그래가지고 어머님 울부짖고 하는 모습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했는지 5.18 당시로서는 5.18 직후 전남대에서 가장 큰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그렇죠. 이분 돌아가시고 5.18 끝나고 한 4, 5년 동안 전국적으로 학교에서 시위를 한달지 하는 부분은 조금 하다가 흩어져 버리고 조금 하다가 흩어져 버리고 이런 양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셨던 82년 이 무렵 10월 달에는 전남대학교가 연일 이렇게 시위가 있었고 그것이 확산이 돼서 이제 만세운동하고 비슷하네. 그렇습니다. 그거 기폭제가 또 되었던 돌아가시면서도 기폭제 역할을 하셨고
장례를 모치기로 하는 겁니다. 장례를 이제 장례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광주시에서 그 망울동에 모시려고 다 하고 있는데 돌아가시자마자 딱 그 시체를 뺏어가지고 장례를 못 지내게 하시고 자기들이 시신을 갖다가 고향 앞 마을에 장례를 치르고 광주에서는 데몬스트레이션 시위하고 항의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5.18 이쪽으로 오면서 다시 모셔와서 여기에 모셨습니다. 원래는 영광에서 몇 년 동안 계셨습니다. 단식을 한다 그래서 아마 50일, 60일 단식을 한다 그래서 그렇게 돌아가실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단식을 하면서 약간 복식 과정 때 돌아가신 겁니다. YWC의 신협에 다니면서 경제적인 공동체로 지역 신협이 필요하겠다 해서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광천 삼화 신협을 박용준 씨하고 같이 만들면서 저희 이제 윤상원, 박관현 저희들 들불 나갖고 함께 만났습니다. 박효선 선생은 54년생. 박관현 선생은 나중에 나오면 그렇습니다. 장관의 역할을 사실 그렇습니다. 여기는 이제 원래 연극 하시는 분입니다. 연극. 대학에서 연극 하셨고 마당극 하셨고 이런 극예술, 문화운동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들불 쪽에서도 이런 분들이 필요하다 해서 이분이 와서 자기를 표현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노동자들이건 누구든 그런 거를 수업을 좀 하시고 그래서 참여하셨다가 이분은 5.18 당시에 윤상원 선생하고 아주 가까운 사이고 대학 연극반을 같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항쟁 지도부의 홍보부장 되게 그 역할은 시내 홍보 열심히 하고 그리고 집회를 하루에 한 번씩 하거든요. 5.18 항쟁 그 도청이 시민 수중에 떨어진 다음에는 도청에서 하루 2번 집회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날마다 끌어모으고 오늘 누구 연설을 할까 이런 걸 다 조직하고 그걸 조직했던 분이 이제 박효선 선생입니다. 마지막 날 거의 담장을 뛰어넘어서 살아나오셨죠. 한참 도망 다니다가 체포됐는데 본인이 가장 존경하는 윤상원 씨가 돌아가셨거든요. 또 그 뒤에 저기는 정신병원 얻었고 박효선 죽고 많은 시민들이 죽었고 본인도 5.18이지만은 제의식을 항상 가지고 계셨어요. 그 뒤에 많은 작품들이 5.18로 관련된 여러 가지 연극 작품을 만들어서 지금도 이제 극단 토박이라고 하는 본인이 창설했던 극단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많은 연극도 만들고 안타깝게도 김영철 선생이 이제 돌아가시고 그 한두 달 뒤인가 돌아가셨는데 그때까지 참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본인이 그 암세포가 그렇게 펴졌던 거를 제각을 모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암으로 그렇게 발병하고 곧바로 며칠 뒤에 돌아가셨던 안타까운 분입니다. 김영철 씨. 저분은 마지막 도청에서 다행히 살아남으셔가지고 체포가 됐습니다. 처죽음을 당했죠. 그래서 각종 수사를 통해서 빨갱이로 몰고 그러기 때문에 상원이도 죽고 용둥이도 죽고 윤상원 선생이 이제 하여튼 2살 동생이고 박용준이는 본인이 거의 의형제를 묻어서 같이 같은 집에서 작은 방에서 같이 출퇴근하고 살고 신협운동도 같이 했는데 나도 죽어보자 하고 자살을 기도를 하다가 이제 어떻습니까?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자살을 기도하다가 뇌를 다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치료가 초창기에 치료를 했으면 어쩔란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자를 1년여 동안 석방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석방돼서
돌아가신 연도는 98년도에 돌아가셨으니 나오셔서 몇 년은 생활 능력을 갖지 못하고 부인하고 아이들이 사는 단칸방에서 어쩝니까? 그야말로 가장 어려운 생활을 하시다가 그 뒤에 90년도에 국립정신병원에, 그때는 아직 그 5.18이 보상조치랄지 명예회복이랄지 이런 것이 없을 때입니다. 다행히 이제 90년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묘지를 만드는 주역이었던 YS 정권이 되면서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전노를 처벌을 하고 여기를 성역화를 하고 명예회복 조치를 취하고 일부 보상금을 지급을 하고 할 때 이제 그때야 정신병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신병원에서 한 7, 8년 한 10여 년 동안 계시다가 돌아가셨던 분이 김영철, 안타까운 사연이 5.18 항쟁 투쟁위원회의 기획실장, 우리 박영준 씨는 이제 홍보원이죠, 일종의 투사해봐. 전남대 영문과 교수님이었고 전남대학의 중심을 이루는 이렇게 우리 저희들 지도 교수 역할을 하셨고, 그래서 이제 여기 들어오신 분들은 5.18 때 다 체포돼서 고생하신 분들이거든요. 일종의 가묘죠, 여기는. 그러니까 행방불변으로 정부에서 인정을 해준 분들, 그러면 묘역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묘 형태로 이렇게 해놓으셨고, 무명열사묘는 시신이 있는데 가족들을 못 찾았던 시신들은 조금 흩어져 있거나 아니면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쪽으로 들으셨을 것입니다만은 5.18 항쟁 당시
우리 광주 전남 지역, 우리 광주 전남 지역 청년 학생 운동의 가장 중심적인 지도자 역할을 하신 분이 윤한봉 선생님이십니다. 70년대 중반에 박정희 때 당시에 민청학령 사건에 연루돼서 그래서 학교를 제적당하고 그 다음에 감옥살이에서 풀려 나오셔서 본격적으로 이제 운동에 들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박정희가 가만 안 두지 않습니까? 긴급조치라고 하는 걸 통해서 또 움직이는 사람들 체포해서 한두 차례 더 억고를 치우셨고 5.18을 맞았습니다. 5.18이 부마 항쟁이 터지고 바로 그 직전에도 체포돼서 그 5.18 그 부마 항쟁이 김재규에 의한 그 12.6 사건이 아니었으면 또 진역을 또 사셨을랑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맞았던 5.18입니다. 당시 신부는 학생은 아니고 이제 3월달 되니까 복학 통보를 받고 그러나 이제 바깥에서 청년 요즘처럼 사회운동이 활발하게 막 있었던 그런 시절이 아닙니다. 당시에는 그런 분들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운동도 상당히 이제 선배로서의 역할의 중심이었고 또 학교 바깥의 사회운동 이분이 제일 잘한 것이 그렇게 목사님들 또 지하 인사들 또 신부님들 이게 찾아가서 그걸 좀 조직하고 엮고 이런 거를 제일 잘하시거든요. 조직 열심히 하시고 헌신적이고 그렇게 하시다가 5.18 예비 금속 대상이 돼서 다행스럽게 체포되지 않고 그래 웬만한 사람들은 많이 체포됐습니다. DJ가 저렇게 체포된 것하고 마찬가지로 그래서 항쟁에는 직접 항쟁 현장에서는 안 계셨습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항상 그때 당시 그 죄책감이라고 할까 구체의식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1, 2년 동안 2년 동안 이렇게 은신하시다가 주변의 권유로 이제 당시에 운동하시는 분들 중에서 망명을 한다 하는 것은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배 타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비행기를 타거나 가능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도 우리 이제 김은경 목사님이랄지 주변 종교계의 도움이랄지 뭐 있어서 미국으로 망명을 하셔서 10몇 년 동안 미국에서 망명을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10몇 년 동안 미국에서 망명 이후에 94년인가 93년에 3년에 돌아오셨는데 제가 그 직후에 미국을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5.18 이게 끝나고 80년대 말부터는 우리 선생님처럼 생명평화운동, 환경운동을 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지금 미국에 가는 길에 이분이 개척했던 미주 동포운동 현장을 제가 LA에서도 가보고 샌프란시스코에 가보고 뉴욕도 가보니까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민족학교를 통해서 그 동포사회에서 바로 또 국내하고도 연결이 되거든요. 감시도 또 받는 거고 다만 공권력은 미국 공권력인데 미국은 신경 안 쓰니까 일을 많이 하셨어요. 돌아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과거의 활동을 이어가기 위한 노력을 하십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노력 중에 하나가 이분이 했던 노력 중에 하나가 광주의 5.18 재단, 5.18 재단 창설을 하시는데 산파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 외에 다양한 역할들이 있습니다. 박정희 기념관을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은 전국적으로 또 많은 민주 인사들과 함께 저항 활동도 하시고 다양한 활동을 하셨는데 아무튼 건강해야 되지 않습니까? 뒷받침이 안 돼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 왕성하게 활동할 나이인데 벌써 돌아가신 지가 10몇 년이 됐네요. 20년 가까이 2007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엊그제 같은데 그렇게 되셨습니다. 이분은 특징이 엄청나게 나이가 드셨습니다만 저는 구두 신고
넥타이 매고 이런 걸 못 봤습니다. 한 번도 못 봤어요. 아예 없으십니다. 원래 이분 별명이 60에 들어가신 똥가방입니다. 똥가방. 가방에는 칫솔하고 치약하고 몇 가지 옷가지들하고 항상 운동화 신고 다니시고 서탈하시고, 물론 저쪽에 계시는 그런 분들이 좀 그런가 봐요. 박관현 선생은 학생회장에 당선될 때 넥타이 메고 나왔습니다만 지 옷이 아닙니다. 원래 양복이 없습니다. 양복 넥타이 멜지도 모릅니다. 그 옷은 윤상원 씨가 은행에 다닐 때 사서 입은 옷을 학생회장 나오니까 입으라 하고 준 옷입니다. 그리고 근데 학생 신분에 내가 어떻게 저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매야, 농촌에서 올라와가지고. 그분은 검정 고무신만 신습니다. 학교 다닐 때 3, 4년 동안 검정 고무신만 신고 평범이잔 바지에다가 이렇게 입고 다녀서, 그러지만은 누구한테 기죽지 않고 열심히 활동하셨던 분인데, 그런 특징이 있어서 별명이 운동화에다가 똥가방 항상 메고 다닌다 그래서 운동화가 똥가방, 그렇고 또 이분은 또 일종의 호라고 그럽니다. 호라고 그런 거를. 아니, 그 수많은 좋은 이름이 있는데 합수라고 해요. 합수. 합수. 합수란 말 아시죠? 합수. 그 걸음 하나 합수 푼다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재래식 편서 합수라고 지었어요. 걸음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감 있게 말씀을 하셔야, 뭐 주변 사람들도 인정해주고, 본인이 지었는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본인. 예, 인분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똥을 좀 이렇게 예. 해가지고 걸음처럼. 합수통 있잖아요, 합수통. 장군통이라고 그러죠, 옛날에. 예, 똥장군. 예, 똥장군이라고 그러는데, 아무튼 고향은 강진이시고, 충남 강진. 아니요, 전남 강진. 전남 강진. 예, 다산 선생이 유배 갔던 그 동네 강진이십니다. 기념사업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데, 돌아가실 때 주변한테 돌아가시기 전에 혹시 그런 못된 것이 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에서 기념사업회 이런 거를 그런 거 하지 말아라 하고 당부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기념사업회를 전속으로 해 오시다가 유지도 좀 받들고 하자 하는 의미에서 기념사업회는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이사장을 종료를 해서 묘지 추도식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정신 개성 사업은 들불에서 함께 한다. 그래갖고 들불에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일화가 있으신데, 그 어렵사리 밀항을 했거든요. 네. 외항선에 조그만한 공간, 아주 불편하게 짝이 없는 공간에서 밀항을 했습니다만, 미국에 가셔서 광주에 대한 기억이나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죄책감 이런 것이 항상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생활 수칙 서너 가지를 정했어요. 침대에서 안 잔다, 절대. 나 침대 생활 안, 아니, 미국 사람들이 그러면 침대 없는 집이 없는데요. 편한 잠자리를 택하다. 편한 잠자리를 안겠다. 침대에서 안 자겠다. 항상 혁디는 풀지 않고 긴장하면서 살겠다. 맨 처음에 LA에서는 결혼하지 않은 어느 단체를 만든다 할지 그러면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무실도 얻어야죠. 간사도 있어야죠. 월급도 줘야. 누가 돈 내줍니까? 그래서 초창기에는 그 길거리에 깡통 있잖아요. 쓰레기통. 근데 깡통이랄지 돈 될 만한 재활용할 수 있는 이런 걸 또 모으셔서 또 폐품도 모아서 팔기도 하고 초창기에